안녕하세요. 전 40대 워킹맘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저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거나 누군가에게 시달리다 복수를 한 거겠죠. 기적 같은 일이 생겼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일은 누군가에게 시달렸던 일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몇 가지 대상을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요. 가장 예상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많은 며느리의 철천지 원수인 시어머니죠. 지금은 깔끔하게 해결되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개념 없는 시모에게 무척이나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폭발하게 되었고 지금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마음 굳게 썼으면 지금은 시모도 제 곁에서 하하호호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시모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며 워킹맘으로 바쁘게 살고 있지만 사실 제 고향은 물 맑고 공기 좋은 깡촌인 시골이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시골 읍내보다 훨씬 더 외진 곳에 살던 산골 소녀였죠. 지금이야 그 동네도 많이 변해서 국도도 생겼고 주변에 편의점도 생겼지만 제가 자랐던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골이었을까 설명을 하자면 저희 남편이나 제 친구들 모두 다들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저는 그 시골 구석에서 산모 도와주는 산파에 의해 낳아졌으니까요. 그런 시골에서 나고 자라며 자식까지 키우셨던 저희 부모님은 묵묵히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농사꾼이셨습니다. 까맣게 걸린 피부에 주름진 이마까지 제가 기억하는 젊은 시절 저희 엄마의 모습은 TV에서 나오는 보통 엄마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TV에서는 제 또래 아이 엄마들이 늘 고운 모습을 하고 스커트를 입고 자식들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며 저는 먹어본 적도 없는 간식들을 만들어주곤 하던데 저희 엄마는 감자에 누룽지를 내어주시고 머리 길면 머리니 생긴다며 짤뚱하게 잘라주시던 시골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엄마 앞에서 불평을 할 수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봐왔던 엄마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죠. 농사꾼 남편에게 시집왔던 엄마였지만 정작 고생은 엄마 혼자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만 먹고 다녔고 일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흔히 말해 한량 같은 삶을 사셨어요. 엄마가 새벽까지 야침을 차려놓고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항상 단잠에 빠져 있으셨고 늦을막이 일어나 밭을 한번 둘러보고 어디 재밌는 것 없나 동네를 어슬렁거리셨죠. 해가 질 때면 아버지는 늘 어디선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셨고 그런 남편 대신 힘든 농사를 지으셨던 건 늘 엄마였습니다. 시집왔으니 자식 키우고 살림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셨을 텐데 정작 엄마는 가장의 역할을 포기한 아버지 대신 온갖 일을 다 하셔야 했습니다. 식구들 식사 차려놓고 바치고 돈이고 매며 바쁘게 지내신 엄마는 무슨 일이든 두 배로 하셨고 그만큼 고생도 두 배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며느리라는 이유로 대접 하나 못 받고 구박만 당하셨죠. 함께 살던 할머니는 고집센 옛날 시골 할머니셨고 엄마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손녀인 저를 미워하고 구박하셨죠. 그러다 엄마가 남동생을 낳고 나서야 고생을 이전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아들을 낳고 나서 할머니에게 그나마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할머니에게 예쁨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건 심지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에야 남녀 차별이라며 난리가 나겠지만 그 시절 시골에서는 그런 일이 워낙 흔했습니다. 저 말고도 딸이라는 이유로 구박받고 자란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불평 한마디 못하고 자랐지만 저희 엄마는 여자라는 이유로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무시당하며 동생과 차별받던 저를 몰래 챙겨주셨습니다. 옛날 촌사람들인 할머니와 아버지는 계집애는 나이 먹고 시집가면 출가회인이 되어 그만이라며 제가 그저 집안일 거들다가 시집을 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사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계집애가 많이 배워봤자 무용지물이라며 집에서 제가 공부하는 꼴을 못 보셨죠. 그래서 저한테 일부러 일을 시키고 제 밑으로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하셨지만
엄마는 그런 할머니의 아버지를 피해 제게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엄마는 농사일을 하며 틈틈이 한 부업으로 조금씩 버신 돈을 꺼내어 제 공부를 시키셨고 제가 기죽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혜진아, 기죽지 말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기회를 잡아서 더 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엄마는 촌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 꿈도 꿔보지 못했지만 우리 딸은 도시 나가서 좋은 거 누리면서 멋지게 살아야지.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해. 알겠지? 여자라는 이유로, 시골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다른 꿈을 꿔볼 기회도 없이 고생만 하셨던 엄마는 딸인 제가 당신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그 촌바닥을 벗어나 성공하고 떳떳하게 살기를 기대하시고 저를 대신하여 할머니와 아버지와 싸우면서 제가 꿈을 꿀 수 있게 지지해주시고 지켜주셨죠. 그런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집애가 공부해서 어디다 쓰냐며 저를 무시하는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기죽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학원 하나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학교 선생님을 붙잡고 읍내 책방에서 문제집을 수두룩하게 사서 풀며 열심히 노력했죠. 그렇게 피나는 노력 끝에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건지 저는 제가 살던 지역에서 지역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성적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죠. 안 그래도 딸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서 학비는 못 대준다는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든 학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엄마도 큰 돈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셨는데 제가 장학생이 되었다고 하니 그 누구보다 좋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혼자 지내며 공부를 시작한 저는 고향을 떠나서도 매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다는 말로 저희 고생과 노력들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늘 언제나 시골에서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 엄마를 생각하며 살았어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쉬운 길로 가고 싶어질 때면 늘 힘든 일을 참고 하시는 엄마를 떠올렸죠. 그런 엄마는 서울에서 공부하는 저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먼 길을 올라오셨습니다. 자취하는 딸이 밥이라도 굶을까 걱정하시면서 손수 농사 지은 것들로 맛있는 반찬을 싸우시고 고생해서 버신 짬짓돈을 제 용돈으로 지어주곤 하셨어요. 그렇게 딸만을 생각을 하시던 엄마는 정작 자신에게는 늘 인색하셨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봤던 옷을 그대로 입고 계시고 편한 기차 놔두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버스 타고 가신다고 몇 시간을 기다리며 길에서 고생을 자처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희생 덕분에 대학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제가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공부를 시키셨던 엄마 뜻대로 시골을 벗어나 서울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삭막했던 서울살이에 서서히 적응하던 저도 그곳에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죠. 사회에 나가서도 여자라고 시골 출신이라고 이래저래 무시당하고 승진에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저는 제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 연애할 때 일만 하다가 결혼까지 늦어져 버렸네요. 그렇게 일에 열심히던 저는 결국 연애도 회사 안에서 하게 되었고 결국 30 넘은 나이에 같은 회사 동료였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둘 다 30이 넘어서 만나게 되었지만 남편과 저는 일찍부터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힘들게 공부하며 서울살이했던 제 사정도 이해해 주었고 특히 고생 많았던 저희 엄마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었죠. 그러다 그만큼 다정하고 저와 잘 맞았던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0 넘도록 시집 못 간 딸 걱정이었던 엄마에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행히 시댁에서는 제가 남편과 같은 회사 출신이라 그런지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시는 모습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견례에 대해서도 큰 걱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얼마 뒤 하게 된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엄마를 보고 시어머니가 뱉은 이야기에 저는 파혼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농사일하며 고생만 하시느라 이제 환갑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등이 굽으신 저희 엄마를 보고 시모가 막말을 했거든요. 어머 사돈, 근데 듣기로는 저랑 나이가 비슷하다 들었는데 멀리서 보면 완전히 굳은 노인이시네요.
등이 왜 이렇게 굽으셨어요? 설마 어디 문제 있으신 건 아니죠? 누가 보면 꼽추라고 웃겠네. 아, 네. 제가 농사만 짓다 보니 허리가 좀 많이 굽었어요. 죄송합니다. 처음 보는 저희 엄마 등을 보고 꼽추라며 비웃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모보다 엄마 때문에 더 속상했죠. 오로지 딸 걱정에 무례한 사돈에게 화도 못 내고 잘못한 것도 없이 사과를 하는 엄마를 보며 속상하고 화가 났던 저는 결국 사랑하던 남편과 타혼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모를 만날 바에는 결혼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면 그만두라고 말리셨죠. 또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며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시모에게 억지 같은 사과를 받고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후로도 시모와 전혀 가까워질 수 없었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과는 싸움 한 번 없이 사이가 좋았지만 시모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와 엄마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대단히 잘난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는지 시모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나는 원래 사돈 생기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같이 가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너희 어머니와는 못 가겠다. 등이 그래가지고 어디 다니기나 하시겠니? 하긴 너희 엄마는 비행기 한 번 못 타봤다는데 내가 촌사람이랑 뭘 하기도 그렇지. 아휴, 내가 참 며느리 복이 없어요. 맏며느리 먼저 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결국 둘째 며느리를 먼저 봐버리고 겨우 들은 며느리는 청구석에서 왔으니 내가 어디 가서 며느리 얘기나 사돈 얘기도 못해요. 저희 엄마 처음 봤을 때부터 꼽추라고 막말까지 하며 무시하더니 그 후로는 화내는 아들 때문이라도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와 엄마를 촌사람이네 뭐냐면서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 지은 것들을 갖다 드려도 고마운 줄 모르고 시골에서 흙밭을 굴렀다가 왔다면서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유, 사돈은 뭘 이런 걸 보냈다니. 근데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냐? 나는 도시 살아서 그런지 마트에서 사는 거 말고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괜히 이런 거 먹었다가 탈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싫으시면 드시지 마세요. 너는 또 내가 뭐라 했다고 난리야? 하여간은 너는 베베 꼬여가지고 내 말을 나쁘게만 듣는다?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들을 텐데 드려서 뭐 하겠어요? 이거 전부 저희 엄마가 농약 하나 안 치고 유기농으로 키우신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그 마트에 납품하기 전에 좋은 것들만 빼놓고 챙겨주신 거고 어머니가 평소에 드시는 것들보다 훨씬 좋은 건데 어머니는 싫으시다니까 앞으로 가져올 필요도 없겠네요. 언제는 사돈 있어도 덕을 못 본다면서 투정을 하시더니 농사짓는 저희 엄마가 사돈 챙겨드린다고 좋은 것들만 골라서 보낸 작물들로 괜히 시비를 걸어 그 후로는 제가 기분이 나빠서 다시는 안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농사짓는 사돈에게 풀 한 포기 못 얻어 먹었다고 툴툴거리더라고요. 이래저래 불평만 하면서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 건지 몰라도 정작 저는 시모에게 뭐 하나 받은 게 없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받은 돈은 있었지만 나중에 첫째인 아주버님께 모두 다 물려주겠다고 품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나 저나 돈 가지고 서운해할 생각도 없었고 저희도 충분히 저희끼리 준비할 수 있어서 시댁 도움은 받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받은 게 없다고 며느리 도리를 지키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결혼 후에도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막말과 만행에 저는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낼 생각이 없었어요. 얼마나 염치가 없으신지 맨날 아주버님만 끼고 돌면서 자식 도리는 저희에게만 바라는 겁니다. 물론 아주버님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긴 했죠. 저희도 결혼을 일찍 하지는 않았지만 시아주버님은 마흔이 다 되도록 결혼을 못 하셨어요. 시모는 큰아들 장가보내서 맏며느리 드리는 게 소원이라며 노래를 부르셨지만 그 나이에 성격도 나쁘고 변변한 직업도 없는 아주버님이 장가를 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애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시아주버님은 여전히 혼자셨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저 하나라고 해준 것 하나 없이 저한테 맏며느리 도리까지 바라셨습니다. 큰아들이 제사 가져갈 거라며 재산 다 물려줄 거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놓고는 시아버님 제사이며 명절 음식은 모두 제 몫이었어요. 그래도 그 정도는 다른 집 며느리도 다 하는 거라고 하니 참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만족이 안 되시는지 밖에서 일하는 저를 어떻게든 부려먹지 못해 안달이셨죠. 원래 혼자는 잘하지도 않던 김장을 며느리 생겼다고 하고 싶으신 건지 갑자기 김장하러 오라고 평일에 부르고 며느리한테 생신상 받아보고 싶다면서 생신상을 차리게 하고 심지어는 저더러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시는 날 혼자 있을 아주버님 밥상까지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막무가내 요구를 들어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억지 부리는 시모에게 대꾸를 했고 시키는 대로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제가 대든다고 화를 내며 저는 매번 시모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싫다 좋다 대꾸를 하고 있어? 어른이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너는 집에서 그런 것도 못 배웠냐? 하기사 시골 촌바닥에서 뭐 보고 배운 게 있었겠어? 어쩌다 운 좋게 서울 올라와서 공부 좀 했다고 너는 네가 다 잘난 것 같다고 생각하나 본데 천만의 말씀이다. 네가 얼마나 못 배워먹은 티를 내는 줄 아니? 못 배워먹어서 어른한테 말대답하는 것만 봐도 알지. 네가 이럴수록 너희 친정 욕먹이는 거야. 알아? 시모는 매번 제가 촌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못 배워먹었다고 욕을 하곤 했지만 저는 그런 시모의 욕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하도 듣다 보니 별로 타격이 있지도 않았고 일일이 대꾸해봐야 저만 피곤해지니까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시댁과 연을 끊지 않고 있었던 건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무척이나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다르게 친정엄마를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보다 더 엄마에게 자식으로서의 노릇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모에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며느리로서 지켜야 하는 선은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 선을 넘어도 너무 심하게 넘은 시모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땐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주말을 맞아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을 거라고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었죠.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저에게 굳이 함께 자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시댁 가족들에게 계란말을 들을까 싶어 저를 말렸어요. 저도 불편하기만 한 그 자리를 당연히 가기 싫었지만 시모가 눈치가 보여 또 혼자 남편만 보내기 그래서 그냥 가겠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과 시댁으로 행하던 도중 남편 회사에 일이 생겨 저 먼저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시모는 제가 시댁에 도착하여 손을 씻기도 전에 부엌 일을 도우라고 난리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음식을 할 재료들만 꺼내놓은 채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죠. 제 발로 찾아온 마당에 괜히 문제를 일으키기 싫었던 저는 눈에 훤히 보이는 시모의 행동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음식 재료들 다듬고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서서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다리가 너무 저려왔습니다. 임신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래 서 있다 보면 배도 당기고 하반신 쪽에 피가 쏠리는 그 느낌을 말이죠. 그래서 일하긴 좀 불편하지만 앉아서 음식을 마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뒤에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른 안 일어나? 네? 왜 그러세요? 너는 이제 애엄마 되는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 일하기 힘들면 아예 누워있던가 해야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떠자는 거냐고. 가타부타 왜 호들갑을 떠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 않는 시모를 보고 일부러 트집을 잡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짜증은 났지만 이번에도 참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네? 앉아있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세요? 서 있으면 피가 쏠려서 더 힘들어서 앉아있었어요. 병원에서도 하지정맥 예방하려면 잠깐씩 앉아있으라고 말했다고요. 누가 지금 네 하지정맥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 우리 손주 때문이지. 너 그렇게 앉아있으면 애가 어떤 자세가 될 것 같아? 응? 자세요? 어떤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계속 앉아있으면 얘가 꾸부정하게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뼈가 무른 애한테 네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사돈댁처럼 허리가 꾸부정하니 꼽추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 서서 일을 하던가 정 힘들면 잠깐 누워있어라. 그래야 우리 손주에게 이상이 없지. 무슨 말을 하나 싶었는데 저희 엄마 허리 굽은 걸 가지고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은 거였습니다. 자기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 앞에서 우리 엄마를 무시하고 저를 놀리려는 게 눈에 보였죠.
자기 할 말만 하고 저에게서 몸을 돌린 시모는 만족스럽다고 생각했는지 웃고 있었습니다. 뒤돌아선 탓에 웃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지만 들썩이는 어깨와 뒤통수를 보며 알 수가 있었죠. 저와 아이를 위해 주는 척을 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허리 굽은 걸 가지고 놀리는 게 말이죠. 이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듬고 있던 팔을 시모 등에다 내리쳐버렸죠. 어머, 너 지금 뭐 한 거니? 그걸로 내 등을 친 거야? 시어머니 등을? 너 미쳤어? 그래, 미쳤다. 당신 내 손에 대파가 잡힌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무라도 있었어 봐. 당신 등짝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아? 아니지. 누가 있었으면 등짝이 아니라 당신 머리통을 내리 찍어버렸겠지. 왜?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나 보지? 당신이 내 남편 어머니고 나한테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라서? 그러면 내가 우리 엄마 무시하고 있는 당신을 계속 놔둘 줄 알았어? 사람이 어느 정도여야지. 당신 눈에는 우리 엄마 허리 굽은 게 우스워? 남들 고생스러운 흔적이 재밌냐고. 내가 오늘 끝까지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다. 오늘 아주 결판을 내자.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앞으로 끽소리도 못 내게. 이게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너 우리 아들이 네 편 든다고 기고만장한 모양인데 그래, 네 말대로 정도가 있는 거야. 이런 짓거리 한 걸 알고도 우리 아들이 널 감싸고 들 줄 알아? 그래, 해보자 이년아. 어디 해봐. 시모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와 육탄전을 벌이기 직전까지 갔죠. 그때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온 남편이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시모가 서로에게 막말을 내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남편은 급히 저와 시모 사이에 끼어들었고 시모에게 왜 또 저를 잡냐고 화를 냈습니다. 임신한 사람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또? 왜 또 우리 혜진을 괴롭히시는 건데요? 이번에 또 뭔데요? 너 내 말 들으면 아주 깜짝 놀랄 거다. 네가 그렇게 아끼는 여자가 어떤 년인지 알면 정이 뚝 떨어질 거라고. 방금 전에 얘가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아니? 바닥에 있는 대파 이걸로 내 등짝을 후려 갈기더라. 그리곤 다행인 줄 알라면서 무가 있었으면 그걸로 내 머리통을 내려 찍었다고 하더라. 네 엄마 까딱했으면 내 명대로 못 살고 오늘 저 세상 갈 뻔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니? 막말을 내뱉으면서 나보고 당신이래.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고 당신이고 오늘 끝장을 내자고 협박을 하더라. 남편은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순간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설마 제가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하는 표정이었죠. 조심스럽게 사실을 물어보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로 그렇게까지 말하게 되었는지도 말했죠. 당신 지금 어머니께서 하신 말대로 한 거 맞아? 내가 그랬어. 지금도 무릇 전혀 대가리를 내려 찍고 싶고.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랬을 것 같아? 당신 엄마 말만 들어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 근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보고 앉아있지 말라면서 난리를 치더라?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내가 앉아있으면 우리 애가 자세가 꾸부정해져서 우리 엄마처럼 된대. 엄마가 돼가지고 자식을 네 엄마처럼 꼽추 만들고 싶으냐고 하잖아. 그것도 비웃으면서. 내가 그 일로만 터졌을 것 같아? 당신도 알잖아. 당신 엄마, 당신 형이 우리 집 얼마나 개무시를 하는지. 그래서 더는 못 참겠더라. 그리고 앞으로도 안 참을 거고. 이혼하자면 해줄게. 근데 나 오늘 저녁 가만히 안 둬. 지금까지 우리 엄마 당한 무지 내가 오늘 싹 다 갚아줄 거야. 내가 너 힘들면 쉬라고 한 말이지 왜 사람 말을 꼬아서 들어? 그리고 너희 엄마 허리를 예로 든 건 조크야, 조크. 그 정도 조크도 예민하게 굴면 사회생활, 아니 밖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니? 얘 창수야, 너 제가 하는 꼬라지 봤지? 전혀 네가 있는 앞에서도 이렇게 나오셨니? 너 없을 때는 더 했을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상상이 되지? 이렇게 된 거 갈라서라. 지가 갈라서겠다고 말하잖니. 꼽추 엄마의 밥농사나 하는 집에 년을 데리고 와줬더니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저렇게 말해? 제가 남편이 있는 앞에서도 신경 쓰지 않고 막 나오자 시모는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꼴을 보고도 제 편을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시모 등판에 팔을 내려친 순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든 거죠. 저라도 그랬을걸요? 저도 누군가가 저희 아버지 비하하는 말을 제 눈앞에서 했다면
절대 못 참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셔야죠. 왜 욕 들어먹고 맞을 짓을 하신 다음에 억울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 말처럼 이 사람 집안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까지 제가 듣고 본 것만 해도 이 손가락이 부족해요. 그런데 제가 보는 앞에서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도대체 그게 뭐 그렇게 재밌다고 사람 노이로제 걸리게 계속하세요. 저도 그동안은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애 보답하려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만나고 있었는데 저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형 데리고 평생 이렇게 남 헐뜯고 재미 보고 사세요. 한심하게 이제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또 제 아내에게도 어떤 식으로 늘든 어떤 식으로 돌아가시든 앞으로 절대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풀려서 짜증난다고 내 아내 내 장모님 욕하면 지금처럼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집안에 있는 물건 싹 다 부셔버리던지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형 반죽음을 만들든지 할 거예요. 제 성격 아시죠? 저 분명 경고했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의절을 하겠다는 말과 함께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시모는 그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잔뜩 얼어붙어 있었죠. 그렇게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시댁과 연을 끊고 살아갔어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지내던 때였죠. 그런 시간을 만들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무리 못되고 미운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 선택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남편에게 뭐든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더 빨리 지금 같은 선택을 해야 했었다며 저에게 미안해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라진 건 시댁의 간섭 하나 없어진 것 뿐이었는데 그것 하나 없어진 일로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얻게 된 것만 같았죠. 그런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시모와 아주버님에게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저 모두 그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시모가 저와 남편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상 불쌍한 척을 다하며 구구절절히 적은 그 장문의 문자 내용은 결국 돈 좀 빌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시모가 그렇게도 아끼던 아주버님이 누군가의 게임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백수였던 아주머님이 사회활동을 시작하자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던 시모가 돈을 보태주며 도움을 준 거죠. 그런데 애초에 아주버님에게 사업을 하자고 꼬신 사람도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려고 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거기다 돈을 가로챈 사람이 호구 하나 몰아왔다고 하니 주변에 있던 다른 사기꾼들도 우르르 몰려든 거죠. 제대로 된 인턴직 한번 해보지 못한 아주버님은 그 사기꾼들이 사장님이라고 떠받들며 접대를 해주니 그걸 의심 한번 하지 않고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러다 그중 한 명이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했고 아주버님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해 선뜻 보증을 해줬다고 했죠. 그런데 그 한 명을 시작으로 줄줄이 보증을 서달라고 그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된 거예요. 이미 한 명에게 보증을 서준 상황이니 찾아온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기가 힘들었나 보죠. 거기다 아주버님은 긴 백수 생활로 인해서 진작에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으니 사업을 하며 알게 된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인연들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버님이 호구로밖에 안 보였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믿고 다 보증을 서주었나 봐요. 시모에게 부탁을 하면서까지 말이죠. 시모야 자기 첫째 아들이 뭐든 해달라고 징징거리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니 걱정을 하면서도 들어줬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 결과는 사람들의 배신이었죠. 자기 손으로 보증을 산 거니 사기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엉터리인 사업으로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또 시모도 자기 아들 도와준다고 돈을 빌려준 뒤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나 봐요. 결국 저희에게 매달리게 된 거죠. 그러한 사정이 담긴 장문의 문자를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시모가 안쓰럽기보다는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마음을 곱게 써야지 이제까지 못된 짓만 하다 왜 이제야 이런 부탁을 하나 싶었죠. 남편도 저와 비슷한 태도였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강경한 모습을 보였죠. 도움이 필요하니 이제 와서 지난 일들에 미안한 척하며 연락하고 도움을 구하는 시모에게도 화가 많이 난 모습이었지만 답답한 짓거리하며
아버님께서 남겨두신 재산까지 싹 다 말아먹은 자신의 형에게 무척이나 화가 난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희 두 사람 다 그 장문의 문자를 보고도 무시로 일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에게는 주변에 남은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하기야 사돈이라 어려워해하는 저희 친정엄마에게도 대놓고 비하와 무시를 했었던 사람이니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잘할 리가 없었겠죠. 잘 나갈 때는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처럼 꼬꾸라질 때는 주위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부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리더라고요. 시모는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 도움을 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난 일들을 용서할 생각도 없었고 저희에게 지금 상황을 타개할 방법도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도 아파트 앞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시모를 집 안으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 집에는 오랜만이네. 다들 얼굴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들 걱정이 많았는데. 어머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똑똑히 들으세요. 이사랑 저 어머니 용서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저희가 그 돈 대신 갚아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두 사람이 저지른 짓이니까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희들 앞에 찾아오지 마시고요. 나 때문에 많이 하는 거 알아. 사람이 잘 될 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되니까 느끼는 점이 많다. 지난 일들 내가 전부 잘못했어. 창수 너한테도 네 형과 차별한 것 같아 미안하고, 혜진이에게도 시어머니가 되어서 며느리에게 유치하게 굴어서 미안해. 사돈께는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잘못을 빌어야 될 만큼 잘못했고,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마. 그러니 이번만 어떻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우선 급한 불이라도 끄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지난날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들으마. 제가 어머니를 몰라요? 몇십 년을 봐왔는데 지금 이 순간만 어떻게든 넘겨보려고 저희들 앞에서 반성하는 척하고 있는 거지. 일이 해결되면 또 뻔뻔하게 나올 거잖아요. 지금 하는 말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나가세요. 남편은 시모를 전혀 못 믿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달 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애걸복걸하며 빌고 있는 시모를 두 눈으로 보게 되자 그제서야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시모가 여전히 미웠고 도와줄 방법도 딱히 없었지만 집 안으로 들어온 지 5분도 안 되어서 내쫓아내는 건 아니다 싶었죠. 따뜻한 차나 커피라도 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 끓이러 주방으로 가는 순간 시모가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된 거지.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부모가 자식한테 이 정도로 잘 묻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뭘 더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너네가 왜 도와줄 능력이 없어? 혜진이 제 어머니 땅 있잖니. 그 땅 최근에 좀 올랐다며? 그 땅 팔아서 나 좀 도와주면 나랑 우리 현수가 나중에 어련히 안 도와줄까? 혜진아, 너도 생각해봐라. 나중에 너희 어머니께서 내 꼴이 안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쯤 하고 제발 이번만 도와줘라. 아무리 밉더라도 사람이 살고 봐야 하지 않겠니? 남편의 강경한 모습에 순간 짜증이라도 난 건지 시모는 흥분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지만 전 너무 놀라 우선 시모를 진정시키려고 했죠. 흥분하지 마시고 우선 진정하세요. 이렇게 하신다고 방법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오시면 저 사람도 덩달아 흥분하고 상황만 안 좋게 될 뿐이에요. 우선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드릴 테니 그거 마시면서 진정 좀 하세요. 시모를 달랜 후 주방으로 들어가 시모가 마실 차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못마땅해하며 시모를 빨리 내보내자고 했죠. 전 시모 몸만 녹여서 보내자고 했고요. 남편을 설득한 끝에 시모에게 내줄 차를 타고 있는데 문득 방금 전 시모 입에서 나온 말이 생각났습니다. 분명 시모 입에서 저희 엄마 땅값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도 처음 듣는 소식이었거든요. 분명 땅값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급히 휴대폰으로 친정엄마가 살고 있는 지역을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집 멀리 떨어진 곳에 개발 호재가 있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팍 왔습니다. 시모가 누울 자리를 보고 저희 집으로 와 생떼를 부리는 거였죠.
우선 그것도 저 혼자만의 추측일 수 있으니 시모를 한번 떠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드시면서 몸 좀 녹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 말 맞다나 저희에게 급한 불 끌만한 돈도 없어요. 이 집도 대출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너희 사정을 알지. 근데 너희 어머님 가지고 계신 땅이 있잖니. 그거 넓기만 넓지 얼마나 된다고요. 팔라고 내놔도 살 사람 찾으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그러면 땅이 팔리기만 한다면 도와줄 생각이 있니? 네? 그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땅 팔아도 돈이 얼마 안 돼요. 그건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내가 돈 나올 곳이 없나 찾아보니까 너네 꼽초마 땅값이 오른 걸 보고 바로 여기 찾아온 건 아니 그러니까 우연히 너희 어머니 땅값이 오른 걸 알게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온 거라고. 제가 남편과 다르게 친절하게 나오자 시모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흥분한 모습으로 저희 엄마 땅값을 이야기하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렸죠. 남편 말처럼 지금 이 순간을 타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게 맞았습니다. 자기도 아차 싶었는지 중간에 말을 끊고 다시 차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속마음을 들켜버린 뒤였죠. 돈이 굉장히 필요하셨나 보네요. 시골 촌동네라고 하면 무시만 하실 줄 아시지 관심도 없던 분이 저도 모르는 저희 엄마 땅값 오른 것도 아시고 뭐 그거야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칠게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잘못했고 저희 엄마에게는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꼽추해요? 혜진아, 그게 그 말이 내가 입에 배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정말 그럴 의미는 아니었어. 내가 사과하마.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너희 어머님을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으마.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전 그 돈 못 빌려드리겠네요. 그 땅이 제게 아니거든요. 어머님인 말씀처럼 꼽추인 우리 엄마 땅이고 우리 엄마 돈이라 안 되는데요. 이제 돈 넣을 거 없다는 걸 아셨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차도 그 정도면 얼추 다 마신 것 같은데. 제가 차가운 말투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큰일이 났다는 걸 깨달은 시모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혜진아, 정말 실수다 실수. 물론 실수라도 해서는 안 되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좀 풀리겠니? 지금 당장이라도 네 어머님 앞으로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까? 아니면 앞으로 절대 너희 어머님과 집안에 대해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겠다고 각서라도 쓸까? 네가 하라는 게 있으면 내가 다 하마.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정말 너희들밖에 없어서 그래. 아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안 보면 그런 소리 들을 일이 없는데 뭐하러 돈까지 빌려주고 그런 약속을 받아요. 제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드렸죠, 저한테는 돈 한 푼 없다니까요. 그거 전부 우리 엄마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도 무시하던 우리 엄마 땅과 돈이라고요. 무시하던 사람한테 돈 받으면 그것보다 치욕스러운 게 어딨겠어요. 옛날 같으면 혀 깨물고 죽을 만한 일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머님은 그 입이 그 혀가 문제인 것 같으니 꽉 깨물고 치욕스러운 일 당하지 마세요. 얼른 나가세요. 저희도 일 봐야 되니까. 시몬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고 빌기만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직접 시몬을 쫓아내며 더는 죄를 짓고 살지 말라고 했죠. 그러게 제가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만하시면 됐잖아요. 제가 다른 도움은 못 드리겠고 앞으로 살면서 어머니께 도움될 만한 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발 그 입으로 죄 좀 짓고 살지 마세요. 입으로 죄 지어서 교도소 안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이렇게 입으로 지은 죄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시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결국 가압류가 걸렸던 시댁은 압류가 되어 모두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 아주버님은 파산 신청을 했다고 들었죠. 거기까지만 소식을 듣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희도 굳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전처럼 사람들 무시하며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1년이 좀 넘었을 때 저와 남편에게 잘 지내고 있냐며 시모가 안부 문자를 보냈거든요. 저희를 찾는 걸 보니 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 조용히 무시를 했고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먼저 문자를 받았다며 말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에게 똑같은 문자를 보냈다는 걸요. 그 후에도 시모에게 몇 차례 연락을 왔지만 무시를 했습니다. 요즘은 그마저 오고 있던 문자도 오질 않아요.
아마 더 이상 문자를 보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겠죠. 이제서는 시모에게 악담을 하거나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싶지 않아요. 지금 충분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서요. 그저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우연이라도 마주칠 일이 없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처럼 남들 가슴에 대목받는 짓 입으로 제지는 행동 좀 안 했으면 싶고요. 자기도 된통 당했으니 느낀 게 있겠죠. 그럼 우리 모두 서로에게 격려되는 말,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지내기로 하고 전 이만 이야기를 끝을 내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